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과 시험이 늘어나고 AR 기술의 활용도 늘어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할 관리, 감독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출근길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부 곳곳에서는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고 기온차 큰 늦가을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에도 강추위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틀 뒤면 2026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올해 수능 한파는 없고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수능일이면 어김없이 추워져 국어사전에까지 오른 단어 입시 한파. 하지만 어느샌가 이 말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추위가 비껴갈 전망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입실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다소 쌀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입실할 시간대의 날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정체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13일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되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겹쳐 입는 등 체온 조절에 신경 쓰고 미세먼지 정보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별 자세한 날씨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 날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에는 추위보다는 큰 일교차와 대기질이 변수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오늘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까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지도 정부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여러 관계부처가 참여합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건물, 도로, 골목길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글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07년, 2016년에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밭이나 계단, 가파른 경사로 같은 복합지형은 바퀴형 로봇의 최대 약점이었죠. 이에 국내 연구진이 바퀴와 다리 두 가지 주행 방식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폴더블 레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던 작은 로봇이 멈춰서더니 몸체 아래 접혀있던 다리가 펼쳐집니다. 순식간에 다리로 몸체를 들어올린 로봇은 다시 다리를 접고 바퀴로 경사면을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이 로봇은 기존 바퀴형 로봇에 접히고 구부러지는 보조다리를 더한 폴더블 레그 로봇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다리로 몸체를 들어올리고
평지에서는 바퀴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리를 접어 안정적으로 주행합니다. 평평한 평면에서는 다리를 쉽게 접어 올려서 바퀴 구동으로 빠르게 극복을 하고 또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리가 순간적으로 단단해지면서 이제 차체를 들어 올려 이 지형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기술을 이번에 개발하였습니다. 이 다리는 3D 프린팅으로 만든 지지 구조 사이에 접힌 고무가 연골처럼 이어진 형태입니다. 고무의 탄성력 덕분에 로봇 전체를 들어올린 만큼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터와 도르래를 이용해 다리가 위아래로 늘어나거나 한쪽으로 부드럽게 굽혀지는 리니어 모션을 구현했습니다. 모터 2개가 다리 하나를 제어하는데 양쪽을 당기면 차체를 들어 올리고 한쪽만 당기면 다리가 접히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 구조를 통해 로봇은 최대 73도의 급경사를 오를 수 있고 자갈밭이나 장애물도 90% 이상의 성공률로 통과했습니다. 기존의 휠 로봇에 비해서는 4개의 다리를 추가로 장착하면서도 소프트하고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가지기 위해서 접힌 고무로 연속체 구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보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션이 가능하도록 연구진은 앞으로 센서와 인공지능 제어 기능을 탑재해 산업 현장의 감시 로봇과 가정용 보조 로봇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개관 17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상설 전시관을 무료 개방하는 과밤 특별 야간 개관 행사를 엽니다. 야간 개관 행사는 과천과학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전시 해설과 체험 행사, 과학 공연, 천문 관측 등이 운영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행사 시간 중 무료 입장과 주차를 제공하고 관람 동선을 고려해 안전과 질서 유도 인력을 배치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초, 중, 고등 교육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초중등 AI 교육에 9천억 원, 대학 등 고등교육에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핵심 인재가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5년 반 만에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고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 대학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또 AI 전공과 AI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인문, 예술, 수학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AI 중점 초, 중, 고등학교를 올해 730곳에서 2028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정 국가 기반 시설인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을 상대로 한 초유의 해킹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전상망 접근을 막고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해커 집단은 헌혈한 이들의 정보를 쥐고 있다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헌혈 카페에 긴급 점검으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헌혈하러 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리고 휴무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살짝 당황스럽긴 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헌혈 버스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오후에는 나갈 수 있대요. 어차피 차량은 오래 나가도 운영 못하니까요. 오늘은 다 운영 못한다고 봐야죠. 시민 헌혈로 혈액을 모으고 이를 다시 병원에 공급하는 공공단체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의 전산망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정 국가 기반 시설인데 YTN 취재 결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커들은 정보를 주고 있으니 협상하자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헌혈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혈액관리 서버에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의 데이터를 잠그고 금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랜섬웨어 수법으로 앞서 SGI 서울보증이나 예스24 같은 기업들이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한마음혈액원 측은 키사, 인터넷진흥원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고 신고했는데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을 상대로 한 초유의 해킹 공격에 병원과 관계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대학병원 등 일부 상급 종합병원은 한마음혈액원에 신규 혈액 공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혈액 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국내 혈액 공급 상당 부분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당장 혈액 수급난 우려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헌혈한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피해 우려가 여전해 관련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이 한국인의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든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들은 피해자 구글 계정 정보를 입수해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카톡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악성 코드를 보내 범행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이 이용한 것은 구글의 내 폰 찾기, 이른바 파인드 허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초기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먼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침입했고 구글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이 파인드 허브로 교란 작전을 펴며 범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PC가 없는 외부로 나간 것을 GPS로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해커들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에 접속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쓰인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모두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상태라 피해자 지인들이 진위 확인을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둔 셈입니다. 사전 준비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구글 계정을 탈취한 뒤에는 네이버 계정 정보를 확보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보안 경고 메일까지 삭제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유압 분석 보고서를 낸 정보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스마트폰 초기화로 사진과 연락처 등 데이터를 삭제하고 피해자 계정을 확보해 공격 범위를 확대한 수법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9월 초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이 탈취당했고 한 북한 인권운동가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선 지인 36명에게 악성 파일이 유포됐습니다.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등 개인 보안을 강화하고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역시 휴대기기 실소유자 재확인을 포함한 보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논란이 벌어진 연세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챗GPT를 이용한 컨닝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대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단체 컨닝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비대면 교양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GPT의 지난해 수강 후기입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챗GPT의 위대함을 느꼈다. 챗GPT를 사용해 A+를 받았다며 스스럼 없이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연세대 해당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좋은 강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강의는 올해와 같이 지난해에도 인공지능융합대학 A 교수가 맡았습니다. 당시 시험의 경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을 짧게 설정했다는 공지는 있었지만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올해는 시험 보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올해 시험 수강생 600여 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지만 의심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10명은 자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비대면 수업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문제라며 공청회까지 열겠다는 방침인데 학생들 사이에선 시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줄 글로만 어떻게 촬영해라라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예시 구도로 올려주신 게 아니어서 학생들끼리 되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세대 논란 속에 고려대학교에서도 1,400여 명 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려대 측이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능 샤프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미리 구해 연습하려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는 검색량 데이터에서 수능 샤프가 지난 8월에서 10월 가장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다른 색깔의 수능 샤프를 만들어 수능 당일 수험생들에게 배포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능 샤프를 미리 구해 실전 대비 연습을 하거나 지난해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의 샤프를 구해 기운을 얻으려는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번개장터에서는 보온도시락과 수능시계 등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검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이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 당일 인력 2만 명가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일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400여 명을 투입하고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등에도 9,2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실이 지연되는 수험생은 순찰차를 이용해 수송을 지원하고 시험장 주변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계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수능 고사장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어린 아기들에게 땅콩 제품을 먹이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었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연구는 이런 변화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015년에 처음 발표된 지침이 생후 4개월부터 영아에게 알레르기의 항원인 알레르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의학적 관행을 뒤집은 후 아이들 약 6만 명이 땅콩 알레르기 발병을 피했다고 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신체의 면역 체계가 땅콩 속 단백질을 해로운 것으로 인해 두드러기와 호흡기 증상,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황물질을 방출할 때 발생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아이들에게 땅콩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음식을 3살까지 먹이는 것을 늦추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런던 킹스 칼리지의 기디언 렉은 획기적인 임상시험을 발표했습니다. 렉과 그의 동료들은 유아기에 땅콩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미래의 음식 알레르기가 발생할 위험을 80% 이상 줄인다는 것을 보여줬고 추후 분석에서는 그 보호 효과가 아이들의 약 70%에서 청소년기까지 지속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In 2015, known as the LEAP study, which showed that if we actually introduce that allergen to children by mouth, having them eat it, before they're introduced to it via their skin, we can reduce the risk that child's going to go on to develop the food allergy itself. 10년이 지나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힐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지침이 발표되기 전과 후에 아이들의 음식 알레르기 진단을 추적하기 위해 소아과 진료소 수십 곳에서 전자 건강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침이 발표된 뒤 0세에서 3세 사이 아동의 땅콩 알레르기가 27% 넘게 줄었고 2017년 권고사항이 확대된 후에는 4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You know, what our data shows is that because of, or at least associated with those early introduction guidelines, there's about 60,000 less kids with food allergy today than there would have been. 미국의 음식 알레르기 환자는 3,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소아과 의학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2024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34.4%가 비만으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30.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였고 남성은 30대와 40대, 여성은 고령층인 60대와 70대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체 성인 인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9%는 자신이 비만하다고 답변했고 비만이 아닌 사람 중 자신이 비만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남성이 13%, 여성이 28.2%였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비만율이 10년 전보다 11.4%포인트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고 세종은 2.9%포인트 증가로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요식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각종 수수료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된 서울시의 공공 배달 앱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민간 플랫폼 시장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실의 맛집 골목으로 유명한 이른바 속리단길에서 즉석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김민수 씨. 많을 땐 매출의 절반이 배달에서 나올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지만 이것저것 따라붙는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문 중개 수수료 그리고 결제 수수료 더하면은 이제 10%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배달 라이더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또 이제 10% 내외가 나오고 있고 광고비 같은 것까지 다 덧붙이면은 약 30%에서 35%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플랫폼의 배달 중개 수수료는 매출액의 최대 7.8%. 하지만 공공배달 앱 땡겨요는 중개 수수료가 2%에 불과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광고비도 없어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최소 5%에서 많게는 10%, 더 많게는 15%까지도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흔한 말로 장사할 맛이 나는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 7.5%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7개월 만에 5%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공배달앱의 누적 가입자 수는 23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가 뛰었고 매출액은 3.5배 껑충 올랐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와 정부가 발행한 각종 소비 쿠폰과 상품권을 활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과 지원은 공공에서 플랫폼 운영은 민간인 신한은행에서 맞는 협업 구조가 성장세에 시너지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우는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얼마나 끊김없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요즘 단풍 구경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단 한 그루의 나무로 단풍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맞은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를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버틴 나무가 또 한 번 가을을 맞았습니다. 하늘을 덮을 듯 드넓게 뻗은 가지에 노란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 은행나무가 아닐까 싶고요. 그 감동이 물결처럼 막 밀려 들어와요. 지금 너무 기뻐요. 높이 32m, 둘레 16m, 사방으로 퍼진 가지가 숲을 이뤘고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듯한 경이로운 모습에 너도 나도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저희 가족여행 왔는데 이 은행나무가 장수의 의미를 가진다 해가지고 꼭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저희 가족여행에 너무 큰 의미를 준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는 길을 지나던 스님이 꽂은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 나무가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무 안에 흰 뱀이 살고 있어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반계리 은행나무의 수령은 13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 은행나무는 지난 196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나이는 800년에서 1000년 정도로 추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수령이 1318년으로 확인됐습니다.
단풍 절정을 맞은 반계리 은행나무. 경이로운 모습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1월 1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